이 세상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저 미국 조지아주 그 사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재명이 너무 띄엄띄엄 봤다. 너무 우습게 봤다. 우습게 봤다. 네, 좀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이재명 옆에는 이재명 수준의 사람들밖에 안 모이는 거죠. 네, 이재명한테 이재명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재명 옆에 붙어 있겠어요? 이재명보다 더 이재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이재명이 그걸 못 참는 거죠. 네, 뭐 예전부터도 보면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보면은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교 쪽에도 그러니까 위성락 그 조현 그리고 이제 김현종이 있었는데 김현종이 중간에 좀 탈락한 것 같더라고요. 예. 한동안은 김현종이 거의 예. 그 대선 캠프 때는 그 외교 쪽을 담당했었는데 중간에 탈락을 했는데 이 위성락이나 김현종이나 이 조현이나 이 외교부에는 이제 그 아메리칸 스쿨이 있고 재팬 스쿨이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라는 거는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그렇죠. 90년대 이후로 중국이 껴들었고 러시아는 사실 러시아 스쿨이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대충 외교관들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교관들 중에서도 1,6급인 사람들은 일찌감치 처음에 10년 안에 아메리칸 스쿨이나 재팬 스쿨이나 택해가지고 그쪽으로 택하고 나머지는 이제 냉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중동, 구주, 유럽도 사실은 냉탕에 가깝거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프랑스어 쪽이면 아프리카, 스페인어 쪽이면 남미,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위성락도 그렇고 조현도 그렇고 아메리칸 스쿨이긴 한데 아메리칸 스쿨의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닙니다. 사실 이 주류에 가까운 건 반기문 그리고 우리가 그 한덕수 총리를 그냥 단순히 재경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하버드 박사에다가 미국 그 주미대사도 또 오래 한 데다가 미국 내 인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안다는 게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로부터 들었다. I got it from Intel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텔이라는 건 인텔리전스인데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루머나 첩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 18개 됩니다. 그 정보기관 18개가 전부 정보를 아주 그 올린 거를 다 취합해가지고 아주 대통령한테 헛소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잘리죠. 바로 잘리는 거죠.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한테 인텔이라고 올렸는데 그게 그 다음날 틀렸다고 밝혀져 봐요. 그럼 바로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인텔로부터 들었다 그러는 건 팩트란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를 대놓고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I got it from Intel 너네 근데 공군기지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 그 급습해가 새벽에 급습하고 막 이랬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 공개석상에서 물어봤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임명하지 않은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자기 통제하에 있지도 않고 그 특검이 그것도 그러니까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만 상대하는 쪽에서 사실관계, 팩트 확인을 위해서 했다. 요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특검을.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국회는 추천했지. 국회도 추천한 게 아니고, 국힘은 다 빠졌고, 조국당이 최혜병 특검 추천하고, 나머지들은 민주당이 추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국회가 했다고 그렇게 뻥을 치고 자기 통제하에 있지도 않다고 뻥을 치고 그거부터 거짓말인데다가 아니 미군 기지 오산이라는 데는 이 전체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는 건 우리나라가 맞지만 소파 협정에 의해서 그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 오산 공군기지 건설 자체를 미군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가 제가 이제 공군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공군 법무관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공군기지는 다 가봐가지고 잘 아는데 오산 공군기지가 이제 그 평택기지 생기기 전에 제일 컸거든요. 근데 오산 공군기지가 무지 큰 이유는 미군이 거의 대부분을 쓰고 전체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를 그 한국 공군이 미국 공군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된 방공사령부는 MCRC라고 하는 방공사령부는 미국 그 같은 건물 내에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씁니다. 같이 쓰죠. 같이 쓰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한국군이 사용하는 2층을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한국군이 여기를 혼자 단독으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이 모든 MCRC의 그 기기나 뭐 이런 거는 미군하고 한군이 같이 운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무슨 한국군만 있는 데서 사실 확인을 했다? 그리고 기지 출입할 때 당연히 미군 그 오산 그 공군 사령관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새벽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영장 들고. 예.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갔다는 건데 뭐 제대로 나온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뭐 알아야지 뭐. 예, 그러니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털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무기 운영 체제를 뭐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달라 그러면 주고 무슨 박스에 서류 이렇게 싸놓은 거라고 착각을 한 모양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걔네들이 하는 거는 저 PC에 예. 이거 꽂아가지고 예. 그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넣어가지고 쫙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여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컴퓨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서 찾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군용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하고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OS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찾아져요? 안 찾아지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문서가 무슨 남아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문서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띄웠느냐 안 띄웠느냐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확인했냐 아니냐 이런 거 확인하려고 갔다는 건데 그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네. 자기 와이프의 속옷을 들춰봤던 특검 잭 스미스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바보처럼. 네. 잭 스미스가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 트럼프가 없는데 새벽에 쳐들어가가지고 이 멜라니아 앞에 두고 멜라니아의 방을 다 뒤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뒤진 거죠. 그야말로 압수수색이라는 게 이제 일단 있는 거 다 터니까 다 꺼내니까 속옷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얼마나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이 그 미국을 열받게 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날 그 통역하는 친구가 정확하게 통역을 일부러 안 한 건지.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네. 보니까 통역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맥락을 모르더라고요. 맥락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이해한 건 위성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잭 스미스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잭 스미스가 누군지 모르는데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가 무슨 말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늘 그렇듯이 이재명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뻥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본회의담에 가가지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어디까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 본회의담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가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궁금하죠. 제일 궁금한 건데, 근데 잘 안 됐을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하는 게 트럼프가 배웅을 안 나왔잖아요. 무슨 이상한 모니카 뭐라고 하는 그 백악관 의전장 그 여자 금발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인사하고 보냈는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얘기가 잘 되면 당연히 배웅 나와서 우리가 손님이 와도 아니 그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온 정도거든요. 그게 문 앞까지 그냥 나온 정도인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야 가 그러고 내보낸 거는 거의 하노이 회담 때 그 박차고 나가는 거 수준으로. 어제 보니까 조현 외교장관이 이제 그제네요. 그 국회 외통위에 나와서 한 말이 나쁜 합의안보다는 없는 합의안이 낫다 이런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이재명 트럼프와의 합의 또는 컨센서스가 없는 거죠. 합의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 그 트럼프가 얘기한 건 대충 4가지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일단 7월 30일에 구윤철이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렇죠. 약속했던 건 3,500 플러스 1,000이에요. 3,500억 달러는 현금성 투자. 그리고 1,000억 불은 이제 LNG 수입. 요건데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봐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적어도 하여간 3,500불이 큰 돈이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 첫 해에는 얼마, 둘째에는 얼마 이런 정도 타임테이블을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3,500억 불은 대출 내지는 보증을 거의 대부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성으로라고 확답할 수도 없고
일정도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할 때 빡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3,500불 약속해서 만나줬는데 만나면 사실상 그때 얘기할 때는 만나면 좀 더 추가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났더니 말을 확 바꿔. 거기다가 두 번째가 그 교회하고 공공기지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교회 뭐 압수수색 그러니까 교회 탄압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탄압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다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명확하게 밝혀라. 근데 그것도 또 제대로 안 하고. 베이징 지난번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탄압 펄지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란 특검 이제 그만하고 윤 대통령 부부 석방해라. 요런 정도의 얘기일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안 하고. 근데 지금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단순히 뭐 아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회담 끝나고 돌아온 지 지금 열흘인데 열흘 만에 다 뒤집고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뭐 중국 전승절에 의원식이 갔죠. 네. 그리고 교회는 지금 그 김장한 목사님은 또 소환을 해놨고 손원부 목사님은 구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도 황당한데 거기에다가 3,500불 이 얘기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25% 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200여 개국을 상대하는 나라고 그 200여 개국을 100여 년 동안 상대해온 패권국으로서 이 어떤 그 말을 안 듣는 나라를 제재하는 방법이 몇백 가지입니다. 몇백 가지. 이 레벨에 따라서 몇백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제재를 하는 데다가 소위 말하는 파이브 아이즈라는 이제 정보 동맹이 있잖아요. 영미권 국가 5개국 영국하고 영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미국 요 5개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유무선 통신을 도감청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무선 통신을 다 도감청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냥 그 CIA든지 뭐든지 다 CIA, FBI가 다 서울에 지부가 있는데 등장해서 이제 밴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서초동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이런 데 앞에 가가지고 대화하는 거. 우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저 유리창에 다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잡아가지고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 세계의 통신하고 그 동맹국가를 더 열심히 감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를 다 아는 게 미국인데 미국 대통령 앞에서 그걸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무사할 거로 생각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러니까 바로 이 지금 현대차와 LG 엔솔 여기를 기습해가지고 이 하는 방식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해가지고 했던 거에 한 100배쯤 안가품을 그냥. 네, 100배쯤 비슷한 방식으로 해준 거잖아요. 악소리도 못 하잖아요. 불법한 걸 확인해가지고 이거 불법적인 체류자들 곤란해서 추방시키려고 하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내정 간섭도 아니고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네가 영장 받아서 하는 거고 이민법 위반이니까. 네, 그냥 명백한 이민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지금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갑은 기본이고 네. 쇠사슬로 네. 거의 발목까지 묶어가지고 똘똘 묶어가지고 완전히. 똘똘 묶어서 버스에 딱 집어넣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노출되면서 대한민국 의도적으로 체포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다 영상 찍어서 그렇죠. 공개를 했습니다. 다 공개했죠. 거기다가 지금 체포돼서 구금돼 있는 시설은 그냥 교도소예요, 사실상. 교도소 옆에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는 건데 같은 조지아주 교도소에 내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데고 그 옆에는 이제 주황색 입은 정식 죄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푸른 색깔 옷 입혀가지고 거기 구금했다는 건데 언제든지 옷만 갈아입히면 정식 죄수가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은 추방될 거지만 일부는 범법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여러 기관이 동원됐습니다. 500명을 체포하려면 적어도 그 4배는 동원이 돼야 돼요. 한 2,000명 이상 수천 명의 인원이 이 체포에 동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찰이나 주방위군은 기본이고 원래는 이제 IC라고 불법 이민 단속하는 거기하고 HIS인가요? 국토안보수사국이라는 데가 이게 기본인데 여기에
의외의 곳이 두 군데가 들어있는데 FBI하고 DEA가 들어있습니다. FBI는 뭐 연방수사국이고 DEA는 마약 단속국인데 마약 단속국이 왜 이걸 같이 했나? 좀 이상하거든요. 예. 좀 이상하고 500명 가까이가 체포가 됐는데 300명이 한국인이라 그러고요. 그럼 175명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것도 좀 애매한데다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현대차 직원들은 별로 없고 거의 없고 LG 엔솔 직원들이 대부분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G 엔솔이나 LG가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약간 친중 기업으로 분류하잖아요. 화웨이를 쓰니까. 네, 화웨이에다가 그 LG U 플러스가 뭐 이렇게 하여간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LG가 계속 화웨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는데다가 LG 엔솔은 중국에 있는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예. 그러니까 LG 엔솔이 중국 공장에 채용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 지금 미국 공장 건설하는데 안 갔으리란 법이 없어요. 동원이 됐을 수 있겠냐? 네, 당연히 동원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배터리 예. 해외에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 체포된 사람들 중에 중국 사람은 몇 명인지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의문인 게 300명이나 한국 사람이 구금이 됐으면 그 흔한 메이저 언론들이 올드 미디어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왜 가족들 인터뷰. 어? 아니 300명이나 여기서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6일째 지금 거기서 그러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데서 그러고 잡혀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족들이 막 이렇게 뭐 울면서 하는 인터뷰 이거 왜 안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그 평상시 미디어들이 했던 행태와 너무 다르게 행동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거짓말이 많고 일단 자진 입국은 자진 출국은 무슨 자진 출국이에요. 저쪽에서 디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강제 추방이죠. 네, 그냥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냥 정식으로 하면 2달에서 4달 동안 걸리는 재판을 해가지고 추방을 당할 거고 그러면 이제 추방을 안 당할 거면 뭐 재판을 계속하면 안 당할 수 있죠. 보통 디포테이션 재판은 길게 걸리면 2년이고 뭐 5년까지도 끌 수 있거든요. 이제 3심까지 가고 막 그러면. 그래서 보통 이제 디포테이션 재판 걸리면 오히려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일단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고 재판을 오래 가는 건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추방당해가지고 가든지 대신 5년 재입국 금지. 그렇죠. 예,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는데 일단 뭐 우리 국민을 구출해 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자진 출국이면 자기들이 비행기 정해서 기한 줘가지고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줘가지고 그 안에 적당히 민항 비행기 아무거나 타고 오는 거지 전세기를 왜 띄웁니까? 그 전세기도 지금 마치 정부가 띄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회사에서 띄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난번 관세 협상 처음 이제 막 진행이 될 때 정책실장 김용범이가 네. 뭐 그게 뭐 90% 수익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재투자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 네. 그리고 뭐 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했는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쌀이 있다고 네. 얘기한 또 거짓말. 이번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라인을 만들었다. 한 라인을 만든 수지 와일스가 그렇게 한간 사람이에요. 그 전세기를 띄워서 선량한 우리 국민을 구출해 오겠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뉘앙스의 석방이란 말을 쓰는데 석방이라는 게 죄를 안 지은 사람을 불어나는 게 석방. 그게 석방인데 지금 이건 미국 이민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핵심은 뭐냐면 네. 추방당해서 재입국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예. 공장을 건설하다 쫓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못 들어가면 이 공장 누가 건설합니까? 에? 아니 지금 투자는 해놨는데 공장 건설 못하고 올스톱하고 그냥 몇 달 흘러요? 몇 년 흘러? 새로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서 보내요? 제일 필요한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500명 가까이가 한국 사람 300명 가까이가 공장 건설에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면 누굴 대신 보내냐고요. 어제 그 보도 보니까 네. 공장 건물 외관은 거의 한 90% 네. 정도 완공이 되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근로자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조지아주에
클린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근로자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조지아주가 그 시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 그 아틀란타 말고 나머진 다 시골인데 여기는 진짜 시골이거든요. 진짜 시골에다가 하니까 거기서 환영하고 좋아했던 건데 대신 문제는 그런 우수한 인력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조업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공장 건설하고 처음에 초반 1, 2년 돌릴 때까지는 한국에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거 쫓겨났으니까 이 공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며 이 투자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공장 건설을 할 거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협력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까지 비자 얻어주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뭐 1, 2차 협력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년씩 비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공장 건설할 때 한 파트를 딱 한다 그러면 한 두어 달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타 그냥 90일로 해가지고 가서 대충 하고 나오고 이 정도로 그동안 다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엄격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딱 걸리는 거고. 걸리는 거죠. 그리고 아니 그 핸드폰 가지고 위치 추적만 해도 딱 알거든요. 관광하러 왔다고 해놓고는 그렇죠. 가보니까 거기 짱 박혀 있어요. 거기서 밥도 다 먹고 카드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추적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정보 당국을 너무 우습게 보다가 네.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어제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서 네. 그 조현 장관하고 그 외교부 차관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유사한 사업장이 미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2,000개 줍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2,000개 다 털면 다 털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가 2,000개쯤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뭐 다 중국이나 미국 내 공장이 있어. 멕시코,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엄청나게 공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멕시코가 불법 체류자를 더 많이 쓰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만 개 있는 해외 그 직접 투자한 공장들 중에서 예. 왜 하필 한국 이거를 이렇게 또 정상회담을 한 지 열흘 만에 했냐. 아니, 상식적으로 손님이 왔다 갔는데 열흘 만에 거기를 털어가지고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뭘 한다고 뭐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손님이 개판 치고 갔구나. 이걸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상식이죠. 상식인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으면 여길 가가지고 개판을 치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그걸 지금 온 국민들한테 지금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또 이재명도 웃긴 게 아니 그 난리가 났는데 그 무슨 보육원 애들하고 같이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고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 탄압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데 그 킹 오브 킹스는 예수생에 그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참. 그걸 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렇게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초반에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일 날 전세기 띄워서 다 모시고 온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0일 내일이거든요. 네. 아니 지금 아직 그거 확정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확정 안 됐고 그건 다 그것부터 거짓말이죠. 날짜부터 거짓말이고 뭐 아니 그러니까 관세 지금 25%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협상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뭐가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가령 현대자동차를 팔려면 25% 관세를 물리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토요타는 결국 15%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 2달 전까지만 해도요. 예. 그러니까 8월 전이죠. 7월 전이죠. 그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0%였고요. 그렇죠. 일본은 2.5%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2.5%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 2.5%로 해서 우리가 그래도 도요타, 혼다하고 경쟁을 했던 건데 지금 그게 15%와 25%가 됐고 그럼 10%가 우리가 더 비싸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본 차보다 싸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나 비싸지는 건데 상식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그 일본 차하고 한국 차가 있는데 한국 차가 더 비싸면 한국 차를 사겠습니까? 렉서스 타지 제네시스 안 타겠죠. 네. 이런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민주당 정권 세력이 보면 이게 돌아서면 거짓말 이게 너무 상습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언론들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입을 닫고 있고. 근데 징벌적 손배제 때린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네. 이견을 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정부 조직 개편안 이런 것도 보면은 괘씸죄 걸린 부처들은 다 지금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온 것들을 한 부처 한 부처씩 따져봐도 예. 굉장히 따질 게 많은 주제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일요일 저녁에 한꺼번에 와장창 발표하고 끝내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검찰청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 예. 기재부도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청 폐지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 예산권하고 예산 금융을 지금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찢어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그 가졌던 불만을 완전히 여기다가 지금 엎어버린 거예요. 예산권을 총리실로 가져온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밑에다가 둬가지고 자기들이 막 찍고 발기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실 대한민국 예산 균형이라든지 예산 그렇게 급격히 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막아왔던 게 기재부 예산 쪽에서 그래도 거기는 하여간 뭐 그 균형 재정 이거를 그냥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도그마처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온 건데 그걸 지금 찢어발기겠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크고 금융기관들 감독기관을 뭐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하고 두 개 놓고 이상하게 해왔던 게 그게 금융이라는 게 이게 너무 정부 부처에 두면 관치가 되고 너무 민간처럼 풀어놓으면 자기들끼리 금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품을 이름만 달리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차별화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돈이라는 걸 파는 거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담합하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담합하기 좋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 잘 감독하지 않으면 전 세계 어디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네네. 이 금융은 그냥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바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치로 둘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 연방준비위원회라는 데가 예. 굉장히 애매한 조직이거든요. 연방준비위원회가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렇죠. 거예요. FRB. 네, FRB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FOMC라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도 정부 예산에서 나오지 않아요. 은행들끼리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금융이랑 금감원을 이 금융기관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 약간 애매한 형태로 돼 있었고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기재부도 아니죠. 재정 뭐 경제부로 이름 바꿔서 거기 밑으로 갖고 왔고 예산은 빼가지고 저쪽으로 돌리고 이게 최악의 개편입니다. 최악의 개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가령 지방선거 전에 야 돈 좀 더 풀자. 네. 이래서 야 예산처 돈 좀 더 풀어. 이러면 예산처가 총리실 직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민석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이 나든지 말든지 뭐 국가 경제가 폭망하든지 말든지 예산처가 결정해버리면 돈을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일 문제가 그 지역 예산 때문에 맨날 국회의원들이 그 마지막에 쪽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몇 조 늘렸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아주 그냥 뭐 쪽지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마지막에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 늘 때 그때 이제 네. 쪽지 가지고 뭐 좀 늘리고 해가지고 국회가 그걸 늘리는데 그걸 또 이제 기재부에서 막고 해가지고 그걸 정말 이 한 30조가 들어오면 그걸 한 3조로 줄이기 위해서 정말 싸우고 뭐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밤새서 싸우기 때문에 예결위의 소위원회 그 심사소위원회 그렇죠. 그 팀들은 그거 끝나고 나면 원래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엄청 많이 가지만 부부동반을 안 하거든요. 국회의장 말고는 부부동반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딱 한 번의 예외가 그 예결위 소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고생 너무 했다고 한 열흘간 고생을 진짜 뭐 밤새 가면서 하니까 그거 했다고 그거 끝나고 나면 부부동반으로 외유를 갑니다. 그거 하나가 그 부부동반에 인정되는 유일한 예외예요. 네. 아니면 국회의장만 와이프를 데리고 나가지 와이프는 못 데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냥 전화해가지고 김민석 총리실에다가 총리한테도 전화할 필요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실장 거기다 박아놨으니까 거기다 얘기해서 야 그 예산 이거 좀 넣어서 처음부터 올려라. 그럼 여기 통과시키게. 그러면 늘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들어간 거니까 그게 막
그 예산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아니라 거기 국무총리실 위에서 막 찍어 눌러가지고 하게 되면 엉망되는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이제 뭐. 그게 저는 사실 이 검찰이 공소청이냐 무슨 중대범죄수사청이냐 어쩌고 하는 거 이거보다도 지금 내란 재판 특별부하고 이 예산하고 이거 두 개하고 금융 쪽하고 이게 사실 국가 운영에는 훨씬 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검찰이 워낙 그동안 저걸 휘둘렀으니까 이제 검찰이 뭐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리고 뭐 더 섹시하잖아요. 이 언론이 받기에도 쉽고 네. 검찰 얘기는 쉬운데 예산이나 뭐 금융이나 이쪽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네. 내란 특별재판부. 네. 저건 결국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재판 담당하는 지기현 재판장. 네. 을 의식해서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현희가 그랬나요? 추미애가 그랬나요? 지기현만 바꾸면 내란 재판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란 재판부라는 걸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사법권 독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거든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핵심은 어떤 판사한테 배당될지 모르고 누가 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못 믿으면 사법권이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네는 지기현 못 믿으니까 우리가 만들 만한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특별재판부란 것이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하고 3.15 부정선거. 네. 그 두 번이 있었는데 그게 다 헌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네. 이번에 이 하고자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내란 재판부는 그래서 이제 판사 출신들은 다 이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박희승인가요? 네, 박희승 네, 판사 출신. 판사 출신이 여기가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몇 년 전까지 하여간 부장판사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딱 느낌이 딱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 사법부라는 곳이 뭐 우리는 뭐 우리법연구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파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법부 자체의 이익과 관련한 거에 사법부 자체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치 단결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딱 얘기하잖아요. 저거 내란 특별재판부 계속 밀어붙이면 이재명 재판 재개된다. 그렇지. 네. 네. 그 분위기를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컨센서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에. 뭐 천대엽 법원행정청처장도 나와서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결국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멘트는 연말까지 네. 심리를 다 끝내겠다. 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인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이게 이제 그 타이밍,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쪽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내란 특별재판부 이제 설치해가지고 만들고 하면은 오히려 내란 재판이 늘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심리한 게 있는데 기록과 이게 여태까지 벌써 몇 달입니까? 6, 7, 8, 뭐 한 석 달 이상 심리를 해왔는데 아니죠. 그보다 더 길죠. 5월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네, 한 넉 달 한 게 있는데 지금 새로 내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재판부 설치를 하고 재판부를 설치하면 10월 말이고 그러면 뭐 당연히 연말 넘어가고 내년 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끝내겠다 그러면 본인이 바뀌지 않더라도 빨리 끝을 내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는 없어지지 않겠냐고 한번 제가 볼 땐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기현 재판장의 의사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서 이 민주당한테 던지는 어떤 협상안처럼 보여요. 이 12월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이 어떤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 아주 우연찮게 뭐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요 사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 위해서 나온 사법부 쪽의 협상안처럼 보이는데.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전국이 이제 뭐 정기국회가 들어갔지만 이제 곧 10월 달 되면 국감도 있을 터이고 9월, 10월 이제 국감 시즌이고 또 관세 협상 이건 어떻게 타결될지 알 수가 없고 네. 돌발적으로 조지아주 사태가 터졌고 또 내란 특별 재판부를 뭐 가동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좀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발적으로 좀 터지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전국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에이펙이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가 에이펙에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 확답을 안 했거든요. 예. 이재명은 뭐 가가지고 뭐 오시라고 했는데 확답을 안 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기자들과 이 얘기하다가 에이펙에 내가 가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트럼프는 예고를 하면 예고한 대로 뭔가 하는 사람이라서 그 재밌는 일이 도대체 뭘지 예. 뭐 일단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간 그 10월에 에이펙 때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건지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유엔에 가서 뭐 연설하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재명은 그럴만해요. 유엔 연설이 대단해 보이겠죠.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한 번만 가면 두 번 안 가거든요, 다들. 왜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없어. 사람도 없고 뭐 유엔에 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유엔에 쫙 가면 뭔가 이렇게 환영 인파가 막 나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옛날 뉴욕 뭐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뭐 꽃가루고 날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미국 언론에서 총 집합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차차 해서 할 줄 아는데 그냥 한 20명, 30명 앉아 있는 거 앞에서 혼자 한 30분 떠들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거기를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제가 그 유엔 그 고 총회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봤거든요. 국회의원 할 때 한번 가가지고 그걸 봤었는데 정말 이게 내가 생각했던 유엔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은 유엔을 그렇게 대단한 기구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않죠. 특히 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리고 유엔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수많은 국제기구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우리는 유엔 아래에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그냥 유엔을 다른 국제기구들과 똑같이 WTO나 뭐 WHO나 UN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뭐 유엔은 그냥 좀 거추장스러운 기구고 뭐 WH는 중국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WTO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해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엔이 그나마 좀 그 대우를 받는 건 본부가 이제 제네바하고 뉴욕에 있기 때문에 제네바 그러니까 뭐 유럽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 이제 세계 본부는 뉴욕에 있는데 트루만이 뉴욕의 상당한 그 큰 지역을 유엔한테 빌려준 거. 그거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외교관들이 뉴욕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우수 외교관들이 뉴욕 유엔에 모인다는 거. 그게 이제 유엔의 장점이긴 하지만 유엔 자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은 우리가 알았지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예요? 저 이름 몰라요. 반기문 전에 있던 유엔 사무총장 누구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보면 뭐 여권 지역 내에서도 네.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또는 그 강경파에 대항하는 또 다른 목소리. 네. 그리고 이재명조차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내리막가는 거 아닌가? 힘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빠지냐 안 빠지냐 이 차이인데. 이런 과정에 이제 관세 협상 네. 뭐 이런 사건들이 지금 터져 있는데 지금 여권의 강경파들은 연말까지는 특검 전국으로 지금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청래는 지방선거까지 그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란당의 이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건데 이게 문제는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마치 흘러간 것처럼 돼야 되는데 너무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너무 표가 나요. 네,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힙니다. 네. 그게 결국은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찍고 까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내란이 너무 심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내란 특검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뭐 얘네가 해가지고 너무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요. 뭐 그림이라고 찾아냈더니 가짜야. 이완 그림 말이 안 되죠. 이완 그림 1억 3천에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대만 경매지만 대만 경매에서 3천만 원에 샀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자체가 가짜예요. 얘네들이 미술품의 가격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이완 그림을 1억 3천에 사가지고 줬다는 순간 가짜고 아니 명백하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가 실물하고 다른데 진짜하고 다른 걸 사진이 다르잖아요. 네, 사진으로 봐도 알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뇌물이었다. 아니 가짜로 뇌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뇌물이 됩니까? 아니 가짜의 가격이 있어요? 가짜인데? 모든 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돌아서면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 네. 예. 자, 오늘 우리 강 변호사님 모셨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이거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이게 제가 워낙 재밌어가지고. 너무 네. 오늘 말이 많고 시청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우리 앞으로 저 이영풍 TV에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뭐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또 저희 방송에 또 나오시죠. 그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는 뭐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 자유우파를 위해서 싸워오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또 KBS에서 한참 진짜 치열하게 싸우실 때 그 KBS 본청이죠? 거기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실 때 그 사장 나가라고 그때 거기 가서 인터뷰도 하면서 야, 정말 이런 그 꽉 막힌 조직에서 싸운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걸 하시는 걸 보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 때 정말 사장이 되셨으면 했는데 그리고 이영풍 기자님이 사장이 되셨으면 KBS를 완전 바꿔놨을 텐데 이게 참 그래요. 참 열심히 싸우는 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이게 밥그릇 차지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게 참 열이 받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 함께 우리와 싸워주고 계신다는 거에 늘 감사드리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이 직접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해오셨는지를 알고 또 앞으로도 뭐 우리 방향을 잘 잡아주실 거고 참 그리고 뭐 그야말로 저는 참 언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 언론인을 해왔지만 그 진짜 이 권력이나 어떤 자기들끼리 그 노조 여기에 그냥 기생하지 않고 진짜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온 꼿꼿한 참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존경해 왔고 또 앞으로도 같이 방송 뭐 자주 하면서 우리 우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뭐 어젠가 그젠가 그 뉴스를 보니까 네. 뭐 이제 그 명동의 그 우체국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중국의 오송홍기 막 찍거나 이러면 뭐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원래는 늘 해왔었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대학의 상징적인 퍼포먼스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예. 그 자유대학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경찰이 금지령을 때려버린 거죠. 심지어는 이재명이 공적 자리에서 자유대학의 집회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냐, 이거는 깽판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법적 조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원래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유대학의 명동 집회를.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를 법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업 방해, 그러니까 그 주변 상권들의 영업을 방해한다. 이런 걸로도 지금 법적 고발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대학의 명동 집회를 사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우파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얼마 전에 그 급진 좌파 단체들이 그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규탄한다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퍼포먼스인데 그런 거는 왜 안 막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런 거를 오성 홍기를 찢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외국의 수장이나 외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얼굴이나 국기를 그렇게 모독하면 안 된다. 그런 거에 의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논리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모독하고 그다음에 미국 성조기를 찍거나 성조기에 대한 모독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라면 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대학의 이 퍼포먼스에만 유독 지금 집착을 하면서 거의 스토커처럼 아니 어떻게 지금 뭐 저는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직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청년들의 집회를 가지고 스토킹하듯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대학 친구들이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과 중도층이나 그리고 명동을 지나가는 수많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의 이 부끄러운 면모들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제가 자유대학 명동 집회 많이 나가봤지만은 나가면은 중국인들 말고 다 환호를 해줍니다. 그렇죠. 네, 차이니스 아웃, 뭐 차이나리 아웃,
하면은 일단 차이나 아웃 하는 것 자체가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만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사람들 다 중국 싫어하거든요. 네.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반중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놀러 오거든요. 일본도 당연히 중국 되게 싫어하죠. 미국 사람들도 중국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자유대학 집회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와야 되는데 오히려 쫓아내고 있다. 예.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외국인을 쫓아내고 있는 거는 이재명입니다. 중국인들 무비자로 지금 풀어줬죠. 예.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중국인들 무비자로 다 들어와라.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코로나 때 중국인들 들인 것처럼 예. 이번에는 아예 비자도 없이 무비자로 다 들어와라.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은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여행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진짜 외국인들을 쫓아내는 거는 중국인들이고 그 중국인들을 대변하는 이재명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을 관광 오는 외국인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어허. 최근에 그 캐대언인가요? 예, 예. 그 K-팝 데몬스 헌터 해가지고 외국에서 난리가 난 정말 또 넷플릭스 작품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애니메이션. 네, 맞습니다. 그게 골든이라는 노래로 또 엄청나게 막 그 해외 차트들을 싹쓸이를 하게 되면서 예. 캐대언을 보고 서울의 종로에 놀러 오고 명동에 놀러 오고 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예. 보통 서방 국가들이겠죠. 예. 근데 왔는데 중국인들 많다. 아 여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는 나라구나. 예. 이런 거 알게 되면은 아 코리아는 혹시 친 서방 국가가 아니라 친 자유 국가가 아니라 친 중국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캐대언 때문에 기분 좋게 놀러 왔다가도 불쾌해지는 거거든요. 예. 외국인들 쫓아내는 거는 이재명입니다. 네, 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네팔, 네. 인도네시아에서 네. 지금 거의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국민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 두 나라가 유사한 점이 일반 국민들은 안 그런데 위에 지도부가 친중 세력들이 잡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에서도 예.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정치 그 독재자들 그 집을 이렇게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독재자들을 직접 끌어내고 민중들이 그리고 또 그 국회의사당도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대통령 관저도 이제 불태워버리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직접 네팔의 젊은 친구들이 막 끌어내고 막 몰매를 맞는 그런 영상들이 전 세계에 이제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면서 역시 친중국가 묻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 있구나.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보는 우리 솔직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요. 마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혁명이 최근에 저는 있을 법한 사건이 2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2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경찰놈들 3,000명이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가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했었던 그때에 한남동 관저에서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거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열기와 그리고 서부지법대의 열기 그때는 정말 지금 네팔에서 이 혁명을 이뤄내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의 열기가 그때 당시 우리의 열기도 비등했었다. 우리가 딱히 부족하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네팔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네팔만큼 하지는 못했죠. 그 무브먼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은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네팔만큼 되지 못한 그 이유에는 저는 올드 미디어들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우파 내에 암약하고 있는 일부 우파들 중에서도 약간 좀 깨시민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도 계엄은 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그래도 서부지법은 뭐 폭력적이고 뭐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네팔도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깨시민들이 많다. 지금 네팔 보니까 그 SNS를 다 막아버렸다 그러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쓰는 그 틱톡 네. 그거 빼고는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네팔의 이제 그 국민 GDP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50 몇 등 하는 나라인데 네. 여기에 청년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힘들게 뭐 야근하고 뭐 돈 받아서 고향에 있는 엄마 얼굴 한번 보려고 동생들 얼굴 한번 보려고
SNS를 틀었는데 이게 안 되네? 이거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젊은이들이, 네팔의 젊은이들이 처음에 폭발할 때 네. 그렇게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쵸. 대한민국도 뭐 저 윤석열 정권 때 네. 민주당이 그 카톡 검열하겠다 이런 법안 낸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카톡 검열하겠다. 심지어 뭐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특히 우파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탄압이 굉장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표현의 자유가 많이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그 네팔에서 지금 이 엄청난 특히 네팔의 Z세대들, 예, 예. Z세대들이 중심이 돼서 이 시위를 또 역동적으로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팔처럼 못하는 거냐?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 계기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두 번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것들 그 두 번 있었고 앞으로는 저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소년보 목사님 지금 구속됐죠. 예, 예. 소년보 목사님을 단초로라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속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년보 목사님 구속 사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자유대학 친구들의 집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탄압을 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우리가 소년보 목사님 그리고 자유대학의 명동 집회를 지켜내면서 예. 우리가 또 뭔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그런 단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자, 지금 오늘 이재명 정권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데 네. 잘한 게 뭐가 있죠? 잘한 거요? 잘한 게 뭐가 있죠? 잘한 거. 그럼 못한 거는 뭐가 있죠? 잘한 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잘한 건진 모르겠는데요.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깨시민 우파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계엄은 좀, 그래도 뭐 김건희 여사는 좀, 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좀 했었던 그 깨시민 우파분들. 이제 좀 아셨나? 아니, 뭐 지금 이재명이가 내란 특별 재판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내란 특별 재판부라던가요? 아니면 특검에 막 밀어붙이기식 뭐 더 연장하겠다? 이런 것들 할 때 그 깨시민 우파분들도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하기 전에는 이재명이가 뭐 만만하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오버를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래 이재명은 늘 오버해왔었고 국회 폭주를 일으켰었고 내란을 일으킨 게 이재명이었고 그거를 막고자 했었던 게 계엄이었는데 근데 그 일부 깨시민 우파분들이 지금 와서는 이재명이 지금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알라바마 뭐 조지아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저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미국에서 우리 300명 근로자들. 그거는 일단 무책임한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다 될 것처럼 일단 뱉어놨잖아요. 예. 외교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유능한 대통령이라면서요. 유능한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미국에 가서 어떤 협약서도 맺어오지 못하고 세금 다 퍼주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굴종 외교만 보여놓고 그렇다고 미국한테 엄청난 우방 대접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국가 망신시켜왔죠. 제대로 된 거 받아온 적도 없죠. 협약을 받아온 것도 없죠. 기업들은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런 거 있으니까 기업들도 이제 도저히 이 한국땅에서 기업하기 어렵겠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서 이제 하려고 노동자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다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민노총이다 좌파 애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마음 한켠에서는 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비자 이거 깔끔하게 잘 지켜서 갔어야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세요 이 감성으로 미국의 그 감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가. 어떻게 마음 한켠에선 꽃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무려 300명입니다. 뭐 3명이나 4명도 아니고요. 30명도 아니고 300명입니다. 300명이 지금
구금됐어요. 예. 이거를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그날 이재명 영화 보러 갔었죠. 네, 애니메이션 보러 갔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논리로 치면은 그 몇 시간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단위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 사유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지금 민노총 세력들이 뉴욕 뭐 타임스퀘어입니까? 거기 한가운데 가서 반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국익에 도움돼요, 이게? 저는 진짜 나라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쪽팔립니다. 지금 뭐 K 컬처다, K 드라마다, K 팝이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서방 우방 국가들한테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못난 나라가 없거든요. 예. 키워준 거는 서방에서 돈 다 벌어놓고 예. 기술이나 원자력이나 뭐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서방이나 우방 국가들에서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구랑 하고 있는 겁니까? 깡패 국가 중국, 북한이랑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반미 집회를 하고 있는 민노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좌익들의 그 역사가 좀 뿌리가 깊습니다.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정말 지하 운동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하 운동하고 북한에 예전에 뭐 임수경도 보내고 이 지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 좌파 운동을 하던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들도 정말 여러 가지 힘든 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진드기처럼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는 반드시 되갚아 줘야 된다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기자들이 이런 걸 물어볼지 뭐 제가 의심스러운데 2030 청년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권에게 뭐 덕본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이재명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 20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화 세대보다 예. 이재명을 더 싫어하는 연령대가 2030입니다. 2030 특히 남자들 예. 걔네들은 산업화 세대보다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증오가 되게 반감이 되게 높고요. 왜 그렇죠? 일단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여기는 지금 우리를 빨아먹는 곳이구나. 대한민국의 이 운동권 그리고 이 좌파 운동권들은 청년들을 착취해서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르네상스가 지났다고 보거든요. 마지막 우리 한국에서 사치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자기 죽을 때까지 다 빨아먹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성 정치인들 좌파 운동권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빨아먹히고 있는 구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좌파를 절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 박힌 애들이라면은. 예.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 사이에서 문재인이나 이재명 지지하면 거의 왕따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친구 없습니다 그런 애들. 근데 그게 지지율 여론조사 해보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네. 10, 20, 30 세대하고 60, 70, 80 세대는 이재명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네. 유일하게 40, 50 세대. 저도 50 세대인데 저는 좀 특이한 사람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 같은데 네. 40, 50 세대만 유일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많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10, 20, 30, 60, 70, 80 세대가 40, 50 세대를 포위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0년 안에 뭐 길어봤자 10년 안에 지금 10, 20, 30 세대가 10년 되면은 20, 30, 40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의 중추적인 세력이 되는데 그때 되면 이 친민주당 세력인 40, 50 세대를 몰아내지 않을까. 반드시 몰아내야 하고요. 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0, 50이면 무조건 몰아내자 이게 예. 아니라 좌파 그 운동권 감성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생충 같은 정말 적폐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좌파 짓거리 하고 있으면 당연히 청산 대상이고요. 예. 그 사람들이 향유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 정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먹고 있으니까. 김영삼, 김대중계. 민주당이 사실상 김대중 정당이죠, 뭐. 국민의힘이 사실상 김영삼 정신으로 만들어진 정당이죠. 거기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서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민주화다 해가지고 김영삼을 기리고 있지. 지금 아직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대통령에 저항하던
그 감성을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동력을 삼아가지고 반미 운동해야 된다, 반일 운동해야 된다. 네. 우리가 언제까지 그 꼴을 봐야 됩니까? 그거 대한민국의 분명한 암덩어리고 그걸 청산해야 되는 게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밤에 그 미국에서 저크 버크라는 사람이 총격을 당해서 암살이 됐거든요. 네. 지금 그 범인을 아직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용의자는 현장에서 한 명 잡혔다는데 네. 그 사람이 범인인 것 같지는 않다.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나이가 18살 때부터 트럼프 열렬한 지지자고 네. 또 미국의 그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완전히 암살 당해버렸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그 찰리 커크께서 최근에 한국에 방한하셨습니다. 예, 예. 방한하셔서 빌더 코리아 행사를 오셨었는데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행사를 참여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예. 정말 마음에 피눈물이 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예. 저한테 있어서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에도 반드시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좌파들 뚝배기를 깨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부활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유능한 정치 청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청년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만 해도 정말 찰리 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좀 드러나는데 미국의 정말 극악무도한 그 신좌파 세력들, 신좌파들은 찰리 커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그 미국의 신좌파 입장에서 찰리 커크는 엄청나게 무서운 장군인 겁니다. 막 적진을 향해서 정말 그냥 관우, 장비처럼 막 검과 창과 이런 걸 들고 적진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 정말 두려운 존재가 찰리 커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촉발되는 데에 지금 미국의 신좌파들 그리고 미국의 언론사들, 좌익 언론사들 이런 언론사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느껴지고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예. 한국인으로서는 찰리 커크의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찰리 커크를 원래 몰랐던 청년들도 예. 찰리 커크 이 사람이 뭔데 왜 이 사람이 총격을 당했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뭘 해왔길래 총격을 당했으며 좌파들이 원망을 샀으며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더 많이 깨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우파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찰리 커크가 한국에서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뭐냐? 한국에서 젊은 애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준석이니까 미국에서 미국판 이준석이 찰리 커크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찰리 커크가 이준석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김민수라고 하면 좀 제가 네, 뭐 차라리 애초에 그 기독교 정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말 전통 보수 우파적 가치를 설파하고 있는 찰리 커크와 그리고 사실상 그 우파 진영 내에서 분탕치면서 좌파 짓거리를 도와주고 있는 야합하고 있는 이준석이랑 어떻게 결을 갖추는 그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댓글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김민수가 한국판 찰리 커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군요. 네. 최근에 제가 이거 좀 공감을 하는 게요. 예. 저랑 같이 방송을 하는 그 성상민 교육부장님이 있는데 예. 그분이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예. 거기 미용실도 30대 남자예요. 정치를 잘 모르십니다. 거기 미용실 원장님 30대 정치 저관여층 남성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예.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근데 김민수가 누구예요? 하는 거랍니다. 예. 뭐 어떤 김민수? 그 요즘에 보니까 국민의힘인가? 거기 김민수라는 사람 예. 말도 되게 잘하고 되게 잘생겼고 또 옛날에 보니까 노현정 아나운서랑 그 에피소드도 있었고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예.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에도 정말 논리와 예. 팩트와 정말 이성으로 지성으로 무장하신 분이 김민수 최고가 아닌가. 예. 그래서 한국판 찰리 커크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온 그런 것도 민주당이 뭐 3대 특검법 뭐 그냥 연장하지 않고 뭐 기한 연장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갑자기 약속을 뒤집었잖아요. 합의를 뒤집어서 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면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앞으로 국민의힘 장애 투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장외투쟁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국민의힘에 항상 고질적인 문제로 꼽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좌파 민주당은 좌파 제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예.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이 공당, 여기가 아주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장외로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이 장외 인사들, 그리고 제야 우파의 시민사회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에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우는 거 그건 당연히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싸우기만 하고 또 이제 끝 하고 이제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은 빠이빠이 우린 다시 원내로 들어갈게요.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싸우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워야 되고, 같이 싸웠으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유기적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죠. 만약에 진짜 싸울 생각이 있다라면 네트워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못 만들잖아요.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제야 시민사회와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민주당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투쟁 좋습니다. 장외투쟁 나오면 저도 나갈 겁니다. 예. 나갈 건데 나와서 그때만 손잡지 말고 계속 앞으로 어떻게 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우리 제야 우파 지도자분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네트워크를 또 김민수 최고가 주도를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김민수 최고 며칠 전에 여기 와가지고 장외투쟁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네. 추석 전에 또는 추석 이후에라도 네. 장외투쟁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네. 이렇게 언급을 시사를 하던데요.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의 요 기회주의 세력들, 네. 중도를 확장해야 됩니다. 유승민 이런 자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들이 지금 계속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요즘에 지금 뭐 한동훈 뭐 친한계라고 하는 애들이나 그 외 뭐 이준석 뭐 오세훈, 최근에 맞아, 이준석 맞아. 오세훈 또 만났더라고요. 맞아. 위기감이 있으니까 슬슬 이거 이러다가 우리 자리가 없어지겠는데 이러니까 지들끼리 슬슬 뭉치는, 거기 또 안철수 갔죠 또. 안철수도 가고 갔더라고요. 배현진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저는 요즘에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말 제야에서 이때까지 싸워왔었던 그 투쟁력이 예. 국민의힘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 맨날 중도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중도 확장에 따뜻해져야 된다, 이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저쪽에서 뭐 장동혁이 뭐 배신 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우리의 둥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걔네들은 뭐 신경 쓰지도 말고 우리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걔네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준 대표님은 현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장애 집회 이런 거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죠? 숨어 있었죠. 예, 만약에 당 지도부가 우리 이영풍 TV도 많이 본대요. 우리 이명준 우리 네. 대표님 방송도 많이 보지만, 장외 투쟁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을 주로 타겟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이거 한번 좀 훈수 한번 떠주세요. 훈수. 훈수요. 일단 집중해야 될 거는 이재명이죠. 예. 이재명과 그리고 저는 빨리 조기 탄핵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조기 하야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어야 실제로 타격이 들어갑니다. 예. 그냥 이재명한테 타격을 주겠다 정도 마인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별 타격도 없이 끝날 것이고, 예. 진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 조기 하야 시켜야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연계를 하든 뭐 전 세계 요청을 해서든 간에 일단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 끌어내려야 되겠다 해서 끌어내려지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고, 못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이재명한테 실질적인 타격이 간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와서 우리도 싸웠습니다 사진 찍고 가는 그런 마인드로 나올 것이 아니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이재명 올해 내로 끌어내린다, 이 마인드로 나와서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중도팔이죠. 예. 나와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와서 이제 또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할 건데 그러면은 또 이제 기성 언론사들 나와가지고 올드 미디어들 나와가지고 또 이제 보도를 하겠죠. 보도할 때 그 조중동 카메라가 무섭다고 또 이제 중도팔이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장외 투쟁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서 쌍욕을 해라, 거기서 뭐 무조건 뭐 격양되는 행동을 해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짚을 건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겠다. 이거에 대해서 면회 가겠다 이걸로 그냥 끝인 거잖아요. 면회 가겠다 그럼 면회 가겠다. 그리고 뭐 한동훈 단계 게이트 이거 조사하겠다. 이렇게 딱딱 명확히 짚을 거는 딱딱 짚어주는 이런 것을 송곳처럼 짚어줘야 된다. 근데 그거를 또 안 하고 칼날이 또 무뎌지게 되기 시작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쟤네 나가서 투쟁한다고 하더니만 또 똑같이 하네? 예전에 도로 자유한국당이네? 하면은 위협적이지도 않고요. 뭔가 달라졌네? 해야 이제 좀 위협적이다. 네. 조심해야 될 건 중도팔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명준 학생의 소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방송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 시청자님들께 좀 해주세요. 네,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네팔에서도 지금,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자유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위대한 청년, 찰리 커크가 정말 한국을 위해서 최근에도 방한을 해서, 특검의 이 극악무도한 수사,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탄압,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나, 얼마 안 가서 이 좌익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지금 안타깝게도 별세를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한 반동들, 이 민주 반동들이 저항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저항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계속 투쟁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네. 어제 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좀 뒤에 다루도록 네네네. 하고 좀 새로운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뭐냐면 이재명의 와이프죠. 이재명 와이프 관련해 가지고 어제 김혜경이 뭐 오셰득 셰프와 함께 경연대회에서 잡채 파스타 파스타 네.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발이니까 이제 그 이제 면을 네. 이제 잡채로 바꿔서 네. 당면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제 파스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과거에 요리책을 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요리 경연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경연대회 예, 이름이요? 그 참여한 그 요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요리하는 곳 이름이 경연 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참여했는데 거기 이름이 뭐냐면 삼삼한 요리 경연 대회라고 해요. 삼삼한 요리? 삼삼하다 할 때, 삼삼하다 할 맛이 이제 서울 특유의 그 네. 간이 많이 안 들어간 그런 걸 이제 네. 삼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삼삼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삼. 삼삼. 그러니까 정치, 경제, 민생 이 삼은 전부 다 너무 짜디 짜. 네. 너무 짜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정도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혼자 요리대에 나와가지고 느긋하게 국 끓이고 요리를 하면서 삼삼하게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치 없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지금 사실 협치 말하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아니지. 1시간, 2시간 됐나요? 24시간 정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회담에서는 협치하자 하고 정청래는 국회에 와서 바로 뒤통수를 때렸죠. 내란 26번 얘기하고 청산 19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분명히 본인이 협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라고 황당한 얘기를 되물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협치를 바로 뒤집어버려서 국민들이 한숨이 나오는 상황인데 혼자 삼삼하다라고 요리 가서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생도 뭐 장바구니 물가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배추라든가 계란이 지금 계속 7,000원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좀 더 오를 거예요. 장바구니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혼자 삼삼하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는 특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것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백을 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 국가 이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서명하느냐? 서명을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본인은 굉장히 자화자찬하면서 우리가 아주 든든한 그 성공적인 협상했다라고 했었지만 어제 바로 본인이 이익이 하도 안 된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패했다고 드러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정치, 민생, 경제가 모두 다 너무 짜디 짠 이런 상황인데 혼자 요리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눈치 없이 웃으면서 골골 끓이고 반찬을 나눠주는 모습 이런 모습 보니까 국민들이 참 열불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불이 나겠지만 저희 PD님 제가 기사 2개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 좀 올려주시면 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니 요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저것도 했거든요. 책도 냈습니다. 책도 냈어요. 2018년도에. 네네네. 근데 책 제목이 밥을 지어예요. 아하. 예. 밥을 지어요. 그런데 밥을 짓고 지금 요리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봤을 때 김혜경 하면 네.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법카. 그렇죠. 다 배달. 그렇죠. 배달하는 사람이 무슨 요리를 잘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면 배달 안 하겠죠. 그럼 맨날 뭐 배달했습니까? 샌드위치 배달.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먹는다는 것은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샌드위치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샌드위치를 밥으로 먹는다는 얘기일 거예요. 후식으로 샌드위치, 주식으로 이제 샌드위치 먹었고 또 초밥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었었어요. 초밥도 시켜 먹었는데 초밥이 그때 이제 배소연 씨가 배소연 씨가 카톡이나 문자로 했던 그 초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재판에서 증거로 공개가 됐죠. 뭐랬느냐? 김혜경 이재명 부부가 사는 그 집에는 아마도 그 가족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엄마, 아빠, 그다음 아들 둘이 있으니까 4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초밥을 한 번 시키면 12번을 시키느냐? 네, 예.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집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 기생충. 예. 자, 그 기생충 어떤 기생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인분 넘게 수십 번을 시킨 거예요, 초밥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식사 대용으로 물론 이제 법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쓸 수 있는 게 법카인데 그를 사적으로 자기 집에서 밥 먹을 때 썼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건데 그 쓰는 것도 자기 식구들만 먹으려 쓴 게 아니라 제3자가 아마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제3자에게도 법카를 이제 사용처에 맞지 않게 쓴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법의 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런 사람이 요리를 한다고 저는 자,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어디 있느냐. 요리하지도 않으면서 요리하는 척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딴 데 가서 요리사한테 요리를 배우고 와서 그리고 요리 경연대회에 나와서 자기가 요리하는 척 하는 게 아니겠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 우리가 일정을 짭니다. 뭐 대통령 일정도 짜고 뭐 배우자 일정도 짜는데 그때 짤 때 이 일정을 했을 때 이걸 또 대통령실에서 자료도 뿌려가지고 또 기사들 시키거든요. 그렇죠? 언론 보도. 그런데 그걸 했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 그 많은 초밥 누가 먹었는지 얘기를 해라. 그렇죠. 법카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죠. 이걸 한다는 거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분이 2018년도에 책을 냈잖아요. 책을 냈는데 이게 역주행이라고 하죠. 역주행을 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변호사비를 조금 개딸들이 보태준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엄청 사요. 아, 그래요? 그래서 1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이재명은 재산이 줄지가 않아. 올해 늘었어요. 그러니까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체? 아니 개딸들은 변호사비 때문에 이렇게 책을 사라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돈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인세 때문에. 그럼 이렇게 돈 벌고 또
이 사람이 정관이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엄청난 변호사들.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1억 기원 아닌가요? 그 변호사들 수임료만 따지면 20억이 넘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20억. 넘을 거라는 얘기인데 20억은커녕 재산이 줄자가 오히려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번에 연수원 동기들 오늘도 발표 나왔는데 유엔 대사 임명되는 그분이 연수원 동기인데 7번째 연수원 동기 임명인데 이 그 사람이 사람도 민변이잖아요. 그렇죠. 민변 출신이고 그 사람이 이번에 이재명 이제 그 전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이제 친형 강제 입원 관련돼 가지고 허위 답변한 것 때문에 재판 받았거든요. 그때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이 나왔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음으로 인해서 3심 갔는데 그게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상당히 재판 비용 많이 들었겠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때 재판 사건 수임료를 그렇게 넉넉하게 안 줬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인사권에 있는 자리에 가면은 갚아줄게라고 했던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주 유엔 대사로 그때 변호사 정사를 제대로 못했던 거를 이번에 자료를 주면서 사후 정사를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수두룩백도합니다. 지금 청와대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맡았던 그 변호인 출신들이 거의 10명 가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부터해서 법무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비서관 등등이 전부 다 이재명의 사건 담당자 변호인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왔겠습니까? 그때 제대로 사건 수임료를 정산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갚아주기 위해서 왔던 거 하나. 그리고 이미 한번 정산을 한 적이 있었죠. 바로 공천으로 그때 7명의 변호인한테 공천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5명이 배지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5명한테 확실하게 정산해 준 거죠. 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청와대에 또 들어왔고 또 이번에 유엔 대사까지 보내니까 이재명 사건 맡았던 변호인들은 전부 다 자리로 다 수임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넘버 2라고 하는 기조실장도 가고 네. 법제처장도 가고 그렇죠.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들 다 공직에 꽂아 넣는데 알박기 하는데 그 중에 또 변호사들은 살뜰하게 그렇죠. 자기 돈 안 들이고. 예. 그리고 그 유엔 대사 같은 경우 얼마 좋아요. 그거 한번 가게 되면 그 전체 이제 거주비부터 해가지고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다 대주거든요. 그 뭐 특히 또 애들이 있다 그러면 더 미국 가서 3년 정도 생활하는 건데 그런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엄청난 이제 그때 수임료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었다. 거의 공짜 수준으로 변호를 아마 했는 거 근데 아닐까 진짜 싶어요. 이게 버는 게 경기도지사를 하고 당대표를 네. 한다고 하더라도 버는 돈이 뭐 1억에서 2억 사이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내놓으라는 그 사람들을 정관예우하면서 그런 변호사를 쓰는데 돈이 안 깎인다?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김민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민석을 자르지 못한 이유가 김민석도 그때 도저히 인아웃이 6억의 그 공백이 생기는데 수입은 이제 그 딱 정상인 세금 낸 게 나오니까 명확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지출되고 보면 6억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6억은 쓴 건 확실한데 어디서 가져와서 썼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뭐 아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뭐 지인 도와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뭐 결혼할 때 뭐 추의금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혐의가 스폰스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못 자른 이유가 자기도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기준을 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이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기준 아닙니까 사실상? 어떤 그렇죠. 도덕적 자태. 근데 전과사범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은 거고 전과 5범이죠 사실상.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도 지금 문제가 전과 3범인가 그러죠. 한 4범이거든요. 4범 되는 거예요. 저도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또 요번에 최교진이라는 사람 어제 밤사이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전과 3범이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우 대변인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전과 없어서 안 이재명 돼. 정부에서는 절대 안 돼. 전과가 있어야지 한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과가 훈장이고 예. 훈장이 완장이 되는 시점. 네. 그런 시절이네요. 예.
참 황당합니다. 이게 법치주의가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정부가 있었느냐. 출범이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석 달 남짓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정가 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정가 다 더하면 100개 넘을 것 같아요. 싹 다 더하면은. 아니 저는 이게 보면 그 공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공직이라는 자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적 관계, 가까운 친소 관계에 따라서 권력을 알받게 하는 거, 공직을 자기 사람들로 알받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는 법카하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의 의혹이 있잖아요, 사실. 네. 일관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저수지도 얘기가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살뜰하게 초밥 먹고 소고기 먹고 샌드위치 먹고 일제 샴푸하고 네. 또 배우자 사모님 팁 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먹고 또 차도 이제 사적으로 썼죠. 관용차 원래 관련해서. 관용차는 원래 쓰고 나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자기 아파트 지하에 항상 주차되면서 차량도 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쓴 법인카드와 공용 이런 서비스들이 1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 검사들이 바보야. 인건비를 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배소은 씨하고 우리 내부 고발자 네. 양심 있는 우리 네. 조명현 씨, 조명현 씨, 예. 그분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아니 김혜경 뒤치다거리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그 인건비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 권리 없는 거를 이제 이게 자기의 직책에서 의미 없는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사남용? 네. 아마 그런 걸로 아마 걸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강호의 도가 이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이제 100일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 여러 얘기를 쏟아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 내란 재판부 설치 이게 무슨 위헌이냐. 너무 충격적인. 아니 너무나 태연하게 뻔뻔하게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나? 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살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죠. 위헌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5.18 관련된 뭐 특별법이라든가 옛날에 이제 반미특위 이런 거, 이거 관련된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재판부는요 둘 다 헌법에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헌법에 특별재판부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민주당에서 그걸 싹 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당시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있었다. 지금은 없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다고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건 같은 경우 배당하지 않습니까? 사건 배당할 때 이게 랜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건 결과가 예측이 된다거나 또는 사건 결과가 어떤 정치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사건을 배당하게 해놨는데,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뭐냐? 국회, 지금 사실상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다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재판부에 대한 사건을 민주당이 배당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법권이 독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법권의 이제 침해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인사권도 있어요. 그 법관들 임명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하고 논의해서 네.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서 재판할 판사들을 자기들끼리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도 자기들이 배당하고 거기에 판단하는 판사도 자기들이 인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부인 거예요. 그렇게 재판부에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당연히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는 거고, 만약 그런 재판부에서 유죄라고 결론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네팔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 보장할 수 없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란 특별 재판부 관련해서 이재명의 그 사법 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박희승 박희서 그 박희승 판사 출신의 이 국회의원이죠. 의원도 네. 이거
이거 문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도 법조인인데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 어라 이재명이 간땡이가 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개딸 입장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근데 이제 중도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런 이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전담 재판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 사건에서 이걸 적용하면 국민의 저항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선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 사건 5개도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무죄 때리려고 그 알리바이용으로 그 선례용으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제가 같아요. 볼 때는 그 김혜경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기생충을 너무 좋아한다. 왜냐면 그 초밥도 누가 먹었느냐 할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배소연 씨의 배소연 씨 얘기입니다. 얘기죠. 예. 기생충이 밑에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보면 기생충 영화 보면 딱 그게 있지 않습니까? 송강호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너는 참 계획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지금 재판이 중지됐는데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잖아요. 중지를 넘어서. 그리고 재판이 만약에 없애지 못해서 재판이 진행되면 대법원에 갔을 때 무죄를 위해서 대법관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거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오면 4심제를 포함해서 헌재 가서 또 한다는 거죠. 네. 와, 치밀한데 그 과정 속에서 아예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 거다.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를 빼고 좀 부담스러우면 이걸 전담 재판부로 바꾸자라는 게 이재명의 얘기더라고요. 보니까는 특별한 단어를 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이거 제가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하고 나중에 상황이 무르익으면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승리의 탄력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신속하게 5개 재판을 다 처리한 걸로 그런 식으로 무죄 때리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갖고 저도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상권 분립 얘기를 하잖아요. 입법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법부를 사실상 새로운 사법부를 만드는 거죠. 이재명 입맛에 맞는. 그렇죠. 예. 이 심기 경호를 하는. 예. 이게 이재명식으로 말한다면 입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입법부 만능주의인데. 그 어제 했던 말 중에 좀 충격적인 말이 이 국민의 뜻 얘기를 계속해요. 이재명이. 맞아. 국민의 뜻 하면서 국민의 뜻이 뭐 전체 우리가 뭐 받들어야 될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해방이 45년이지 않습니까? 1년이 1946년 7월에 네. 동아일보 기사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기사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 어떤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 좋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요. 그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합해서 77% 나와요. 그 이재명이 원하는구나. 그게 되게 유명한 근데, 그리고 자본주의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 여론조사? 자본주의가 14% 나와요. 자, 만약에 국민 뜻대로, 그 당시 국민 뜻대로 갔다면요, 우리나라 그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왜 국민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대한 지도자 한 명, 건국의 대통령 이스마일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경험을 했고 그게 얼마나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고 중산층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생 독립국가라서 우리가 가야 될 국가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즉 그때 뭡니까? 다수의 국민 여론에 어떻게 했죠? 따른 겁니까? 따르지 않았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어마한 격차에 성공한 국가가 되고 하나는 최빈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내후년쯤에 4만 불 시대에 간다 그러는데 네. 북한은 여전히 5천 불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비교하면요. 그 GDP 기준으로 180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8위 국가 정도 되고 북한은 180위 국가가 되고 이게 국가 시스템에 대한 결단을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이 좋은 여론에 대한 무시죠. 좋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국민 뜻으로 가지 않은 것은 이건 자칫하다가
중매, 그 중후 정치에 빠져가지고 국가 파탄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준우 정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의 정치는 괜찮은데. 준우 정치 괜찮은데 중우 어리석은 그렇죠. 어리석은 다수. 그렇죠. 그 중후 정치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수의 폭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땐 다수결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다수라는 것들이 그냥 소수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 채로 한다면 그건 다수의 폭력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식한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이거를 비열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건데, 이 다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입법이라는 것들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럼요. 헌법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헌법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수에 의한 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입법과 다수의 그런 흐름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법치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해방 이후에 그런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규진이 잠깐 딴 얘기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네. 최규진이 뭐라고 어떤 글을 공유했냐면 2020년 8월에 해방 직후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모범적 사회주의 모범 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글을 예. 최규진이 공유했어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미래, 국가, 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최규진이 이제 장관이 참 부르기 싫은데 이제부터 장관이 되겠죠. 근데 최 장관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학교 교실을 이념 사상의 어떤 장으로, 이념 교육의 장으로 만들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교과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과서 제작할 때 사회주의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네. 왜? 본인이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존재합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하면요, 모범적으로 뭔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다 망하죠. 그리고 권력, 삼권 권력은 무너지고요, 국민들은 고통받고 그 이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소수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다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런 환상에 빠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그 아이들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실의 장이 이념 교육의 사상 교육의 장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되고 오래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공위성으로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밤에 찍은 사진. 그렇죠. 북한은 평양 한 군데만 좀 빛이 나고 남쪽이 깜깜하고 우리 남쪽은 전부 다 환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결과인 건데, 그걸 혼자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겠느냐. 저는 환상이 있을 수 있다 보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다만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렇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북한으로 보내라 했을 때 그 얘기가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아니 뭐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 근데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죠. 예, 좀 가라고. 예. 평양의 순환공항에 도착했을 때 막 감겨울 내서 거기에 막 교황처럼 맞아요. 뽀뽀하고 싶다고 뭐라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예. 아니 좀 가라고. 왜 북한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화국 내에서 교육부 장관 가면 안 시켜주죠. 사실. 아니 이번에 그 전세계 떼어가지고 이제 구금됐던 분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많이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그 좀 이제 독재가 분들이 좀 전세계 하나 떼어가지고 평양으로 한 번에 싹 다 좀 보내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들 뽑아라 이래가지고 한 300명 정도 전부 다 간다 그러면 이런 분들, 최교진부터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뭐 정청래, 김어준 이렇게 친북 인사들을 전부 다 전 세계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싹 보내버리면 참 좋겠다. 아니, 그런데 단체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제분들은 또 미국에서 유학하는 분들이, 그렇죠. 윤병도 그랬고 조국도 그랬고 그리고 임종석도 그렇고 임종석도 딸이 미국 가가지고, 김민석도 그렇고, 미국인가 캐나다 가지고 임종석 씨 같은 경우는 딸이 거기서 되게 럭셔리한 명품 뭐 팔찌나 옷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엄청나게 맞았었어요. 그 자본주의를 그렇게 비판하고 반미를 하면서 자기 딸은
자본주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거기 가면서 럭셔리하게 살게 만들고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한테 있어서의 이념은 일종의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액세서리죠. 그렇죠. 브랜드죠. 네, 브랜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론에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이용해서 분노를 조장해서 본인들의 진영 내에서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는 요인인데 저는 요 얘기를 그 이재명의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대놓고 헌법을 유린하는 거잖아요. 네. 사법부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이게 국헌문란 아닌가요? 이게 사실상? 그렇지. 국헌문란이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란이지. 내란이지. 아니, 이게 진짜 내란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내란이 뭡니까? 국헌문란이잖아요. 국헌문란 중에서 뭐 국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다퉈야 될 문제인데 계엄이 곧 내란인지를 다퉈야 될 문제인데 아니 헌법을 경시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한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란 작자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장악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게 진짜 내란 아닌가. 내란이죠. 이게 삼권 분립을 전복시켜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그 제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손아귀에 쥘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이게 지금 이재명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이게 노골적인 내란 아니면 뭡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서 절대 불가침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삼권 분립인데 그거를 한 손아귀에 다 쥐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어떤 국가를 모델로 한 것이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공산당 일당 체제 아닙니까? 거기에도 검사 경찰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기는 그 당원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네. 앉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앉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맞아요. 중국에 되게 유명한 로펌이 있어요. 네. 내가 그 간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 로펌에 가면 미국처럼 이제 무슨 중국 사이즈가 있으니까 큰 고급 사무실이 있대요. 큰 높은 빌딩에. 거기 들어갔는데 따로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 방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고 말도 걸지 마라. 그러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공산당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그 로펌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나와서 법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당의 어떤 정강이라든가 아니면 법을 이용해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 또 변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막으려고 항시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우리나라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검사, 경찰들이 사법권을 이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당의 지령에 따라서 검사, 경찰들이 사법권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이제 전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청 폐지하면서 이 모델이 바로 중국처럼 당에서 지령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다든가 당에서 지령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방향을 잡는다든가 이런 모델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검찰청 폐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중하는 거구나. 다 그렇죠. 계획이 있구나. 예, 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 3시간 전에 있잖아요. 숙청과 혁명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오해라고 하니까 진짜 오해인 줄 알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긴그리치 전 하원 의장인 정치적 멘토입니다. 트럼프의. 근데 이 사람이 기고를 해요. 신문에. 기고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딱 명시적으로 얘기했어. 몇 주 안에 이재명은 트럼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찰 국가에서 법치로 회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앞으로의 몇 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법으로 체포되고 구금까지 됐는데 결국 저는 뭐냐면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행위.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법부가 있는데 또 다른 사법부를 만들어서 나의 입맛대로 자판기에 그냥 버튼 누르면 원하는 대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도 위험한데 입 밖으로 꺼내고 심지어 이런 거를 단체로 하고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걸 한다? 와 이거 막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규탄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제도권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깝지만 이게 국민들에게
딱히 소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립을 사는 동안에는 서로 뭐 관심도 두지 않고 양 정당이 그리고 이게 제대로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른바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특이사항이 없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특이사항이 없고 주목을 못 받으니까 결국 우리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명성을 늘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리로 나와서 이제 국회에서 오후 2시에 하죠. 오후 2시에 규탄 대회를 여는데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의 시선을 모아올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무기력하게 필리버스터하면서 또 24시간 지나면 또 법안이 통과되는 이런 모습을 반복한다 그러면 우파 진영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리에 나와서 여론 전쟁을 당당하게 펼치는 거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번 오늘 2시에 좀 있으면 이제 12시 좀 안 됐는데 2시간 내에는 다 집합할 수 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시면 이준우 대변인 저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있을 겁니다. 예, 저 보시면 제가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사인이나 사진 원하시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인 줄 알았어.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에 있는데 누가 나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진짜? 진짜로. 아니, 그래서 사인 받을 처음인데 한번 그 사인해주고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준우 대변인 최고지 최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유명하잖아. 왜 그러세요? 자, 이제 아니, 트럼프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힘들었다. 넘어갑시다. 아니 오늘 이제 규탄 대회를 하는데 이제 저번에 한 2주 전에 했죠. 2주 네. 전에 또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목요일이었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날 비가 좀 왔었어요. 네. 근데 비가 오는 와중에 이제 우비도 있고 우산을 썼는데 우리의 어떤 절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산을 쓰지 않고 비 맞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날이 개었죠. 그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적 특검은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메시지도 잘 내고 전략도 잘 수립하는데 어제 또 정치인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말, 논리, 이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공화국이 100일째다. 네. 이재명, 정청래, 김어준의 삼통 분립 시대다. 분립 예, 시대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김어준. 너무 말씀을 너무 잘 끄집어냈어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거 참 다 알고 있죠. 뭔가 이 정청래가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따로 놀고 그리고 여기서 여의도에서 왕인 것처럼 행사하고 국회에서 저왕인 것처럼 하는데 딱 그 단어를 규정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갈증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장 대표가 잘 찍어가지고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라고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아니 그거 이준우 대변인께서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저 그 얘기 했었지만 그냥 제가 말한다고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근데 당 대표께서 너무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고 모든 언론이 그걸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우리가 프레임을 잡는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했을 때 납득이 안 되면 그거 뭐야 그렇죠. 뜬금없이 그럴 수 있는데 예. 딱 얘기 들었을 때 귀에 박히잖아요. 바뀌죠. 그리고 3명의 대통령이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정리하셨어요. 용산의 대통령, 그다음에 여의도 대통령, 그리고 충정로에 또 대통령 한 명 있다. 김어준. 저는 어제 그 왜 합의한 거 있죠. 특검 이거 합의한 거 뒤집은 게 저는 개딸들의 어떤 이제 뭐 저기 불만, 개딸들의 반대 의사 이것 때문에 합의가 뒤집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정청래 뒤에 김어준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어준이가 야 상황이 김어준이가 야 이거 바꿔 어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라고 하면서 역정을 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그 김명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을 정청래 당대표 다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위한테도 얘기했었고 또 본인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들도 다 오케이 받았고 해서 쭉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6시간 했다며 회의를. 6시간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청래 당대표도 오케이 받고 했는데 정청래가 당 뭐라고 했느냐. 마치 자기 허락 안 받고 혼자 임의로 합의한 것처럼 싸잡아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김미가 빡 도는 거지. 근데 정청래가 그동안 통화를 하면서 소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김어준 뒤에 있는 김어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른바 빤스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병기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재명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둘 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빤스로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좀 그 내용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한 거 아니다 했으니까 열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실에다가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모든 협의 과정을 다 얘기했겠죠. 아니. 그리고 보도 받았겠지.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니까 본인이 이제 말을 못하고 정청래만 이제 한번 들이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김병기가 어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거 기사화해도 된다고 했고. 경로란 단어 써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맞다야 뜨자. 이거 만약에 뭐 맞다이 뜨자? 그 얘기할 때? 다이다이 맞다이 뭐 다이다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의청장 가지고 나 맞다이 떠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할 수 있다라고까지 했었어요. 직격한 거네. 네, 완전 직격한 거죠. 근데 정청래가 그걸 알고도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김호준이가 정청래의 뒤통수에 조이스틱을 딱 꽂았고 조종하고 있는 거야. 왜? 김호준이가 밀어줘서 당선됐잖아요. 그럼 정청래 김호준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과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김호준에 의해서 지금 당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제죠. 그제 하루 사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가 확실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어준인데, 약간 김어준이 밤의 대통령이자 충정로의 대통령인데, 그 여의도 대통령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재명을 그냥 또 짓밟은 거잖아. 그렇죠. 전당대. 그렇죠. 이후에. 전당대 이유도 그렇고 이제 영수회담에 했을 때 분명히 협착했다는 것도 싹 뒤집고, 그리고 김병기가 해온 이제 아주 어렵게 해온 그것도 자기가 허락 다 했는데도 그걸 이제 한 것도 다 뒤집고.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우 대변인 분석 중에서 오게티가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김병기가 정청래한테만 직격했을까요? 아. 이재명한테 먹인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언론에 일단 안 나왔으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아주 측근들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재명은 개딸들이 공격했을 때 이재명 입장에서는 선을 확 그은 거잖아요. 네. 내가 시킨 거 아니고 나는 내란 특검 더 세게 기간도 팍팍 늘려야 된다 특검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김병기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도 조율하잖아요. 네. 정청래. 그런데 나 몰라라 하니까 빤스런 하니까 결국 모든 화살은 집중되는 게 좌표 찍혀가지고 나만 속된 말로 개털되니까. 그렇죠. 독박 쓰는 거지.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지금 100일 동안에 우리가 봤잖아. 알고 보니까 이재명은 본인이 2번이나 대관식을 했잖아요. 8.15 80주년 강탈해가지고 본인의 셀프 대관식을 2번이나 했는데 100일 동안에 잔치상을 뒤집어 놨잖아. 김병기하고 정청래가 싸우면서.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남은 기간 이재명 잘할 수 있나요? 5년은 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국에서도 나오지 않나? 조국도 같이 조국도 그러니까 조국도 지금 현재 좀 아사리판 됐지 않습니까? 네. 조국 시대 성범죄를 이제 덮어주다가 그래서 그를 반전하려고 그러면 아싸리 공개적으로 누군가 투쟁하면서 싸워야 돼. 그래서 당력을 모으는 그런 전략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하기에 비유를 하면은 어느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고 국민들 불만 많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조국도 자기가 지금 당권을 장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정치도 보니까 야 이재명이 계속 내가 하는 것에 딴지를 걸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뭔가 개입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정청래하고 조국이 서로 합의를 하면요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정청래가 한 80명 정도 데리고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에서 12명이죠? 그러면 92명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106명이죠? 그러면은, 200명 넘잖아요. 탄핵시킬 수 있죠. 그런 시나리오를 정청래하고 조국이 나중에 빡치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간다 그러면 당장 갈등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조국은 존재감 없이 있는 것보다 정청래랑 같이 해가지고 정권 만들어가지고 정청 네가 대통령이라 나 국무총리 할게 하면서 그 정권을 공동으로 창출하자라고 합의만 된다 그러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사실 뭐 조국 입장
입장이나 아니면 정청래 입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실 예전에 봤을 때 저쪽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본인들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개딸을 놓고 소유권 전쟁, 개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권력 암투의 시작이 본격화된 게 정권 초기가 아니다. 정권 초기에는 원래 조율하고 뭔가 그런 부분이고 중반이 갔을 때 경쟁적인 차별화이고 나중에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초장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정청래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기 야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왕가쓴 거 보세요. 맞아요. 왕가쓴 사진을 이미 보도가 됐는데 자기 SNS에 올린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낸 거잖아. 이재명도 대통령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 자기 옆에서 봤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된 거 보면서 나도 가능하겠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벌써부터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야 내가 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눈치를 봐야 돼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아니 제가 최근에 그 민주당 쪽 인사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65대 35래요. 이게 뭐냐? 개딸의 65가 정청래를 지지하고 35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거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죠. 네. 근데 이 압도적인 게 저번 초반에 전당대회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가 60% 초반이고 박찬대가 30 몇 %라 그렇죠. 차이가 20 몇 % 차이였습니다. 맞아요. 예. 이거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거는 근데 저는 이재명이 자업자득입니다. 왜냐 본인이 개딸들로 하여금 검찰도 악마하고 윤석열 대통령 끄집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 흥분도가 되게 올라가 있어요. 얼라돼 있습니다. 과잉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처럼 중도인 척하고 통합하는 척하면 물론 이재명의 마음속은 그거 없지. 하지만 쇼잖아. 근데 쇼도 싫은 거야. 근데 정청래는 거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권리당원의 그 개딸들을 이렇게 흥분 상태로 만들어주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개딸 보고 너 나 배신했지 이게 아니라 개딸 입장에서 너가 배신한 거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100일은 우리가 참 참아왔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녹록치 않을 거다. 이재명 아마 슬슬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바지 사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슬슬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요. 제가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화를 돋구는 어떻게 보면 법화의 추억을 소환시키고 또 이재명이 어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발언 중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헌법을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